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매주 과제를 내는데 어려운 과제는 제가 안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도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 주의 과제는 걷고 싶은 거리의 수학적 비밀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쓰는 내용이 됐거든요. 이번 수업 시간에 좀 나올 겁니다. 보시고 아까 이제 걷고 싶은 거리를 얘기할 때 뭐 상점이 많아야 되고 다양해야 되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좀 정의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학적으로 그 걷고 싶은 거리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 되는데 수업 시간에 관련한 얘기도 할 것이고 동영상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제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제임스 제이콥스가 도시를 살리는 그 중요한 공간이 어딘가 주목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제임스 제이콥스에게는 알아두면 참 도움이 돼요. 골목길, 인도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든 잘할 수 없을까 고민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공원이 중요하다. 공원을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시킬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은 우리 프린트에 있지만 도시공원의 성공 조건이라는 성공 조건이라는 걸 써놨어요. 어떤 공원이 성공하는지를 한번 써놨는데, 접근성이 중요하다. 아까 이제 접근성 직사각형 얘기도 했지만 도로, 특히 넓은 도로를 건너가야 하면은 접근하기가 어렵다. 도로가 이게 2차선 아니면 4차선 도로, 4차선도 약간 되는데 6차선, 8차선이면은 건너기가 어렵잖아요.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공원에 접근하기가 쉽냐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다. 접근하기 쉬워요. 자, 두 번째 지형인데요. 이것도 좀 재밌어요. 경사진 산에 우리는 한국은 산이 많죠. 우리나라는 공원보다 산을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산은 어떠냐? 산은 평평한 땅에 비해서 사람을 마주보며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가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행위가 올라가는 건 잘하고 내려가는 건 잘하는데 두 사람 옆에만 서도 힘들고 어떨 때는 길이 좁아서 앞사람 뒤통수만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위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가 사회 가는 건 건강에도 좋고 좋지만 다양한 활동을 할 여지가 평평한 땅에 비해서는 제한된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사각형보다는 선형의 공원이 유리하다. 공원을 길게 만들면 접하는 면적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길다랗게 만드는 게 접하는 면적이 늘어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있죠. 여러분 서울에 가면은 경의선 숲길 혹시 가보셨나요? 그 홍대 입구에서 공덕동까지가 이렇게 옛날에 경의선이라는 철도가 있었어요. 이 철도가 어떻게 했어요? 폐선이 되고 그 남은 그 철도선 그 공간을 긴 공원으로 만들었죠.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왔다 갔다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거기는 공원이라고 일단 산책로고 주변에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밤에도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오히려 너무 번화해서 좀 문제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센트럴파크도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다. 선형의 공간이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후 시설을 주기적으로 아까 프로젝트 아이고 실패에 대해서 봤지만 아무리 시설을 잘 만들고 접근성이 좋아도 관리 유지를 잘 못하면 황폐화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전공하는 행정의 책임도 있는데 그런 걸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어떻게 유지 보수를 잘할 거냐. 플러스 시설 같은 것도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좋은 시설이나 경관이 있으면 파괴하지 않고 손대지 않고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 케이블카 설치하면 발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관이 좋고 수려한 것도 열심히 잘 개발해서 관리를 잘한다면 환경 파괴도 적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해외에서 유심히 보세요. 해외 보면은 케이블카 설치한 데도 많고요. 경관이 좋은 데 막 레스토랑을 집어넣는 것도 많고요. 물론 그게 관리를 못하면 환경 파괴가 되지만 잘 관리하면 훨씬 더 많은 효용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원도 마찬가지인데 공원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수익시설 설치, 수익의 재투자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다가 카페를 만든다거나 책을 볼 수 있는 곳을 만든다거나 뭔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자본을 좀 더 많이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시간대에 북적거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는 없을까? 저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참 흥미로운 주제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도쿄에 가면은 미야시타 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옛날에 공원이 있었는데 재개발하면 공원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건물 3층인가 4층에 공원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런 식으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공원을 잘 활용하고 공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고민해보자.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실 때도 공원에 한번 가서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는가 잘 한번 보세요. 관심을 가지시죠. 거기 골목길은 어떠한가.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장려된다. 이건 파워 오브 텐에서 충분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상시 이벤트 개최, 지역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중시하는 게 커뮤니티라는 걸 얘기해요. 커뮤니티. 자, 커뮤니티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이런 거 좋아해요. 영어로 된 거 한국말로 바꿔보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긴 한데 원어 그대로 쓰는 게 좋다라는 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어디 얼마 안 전에 여름방학 때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커먼의 자치라는 게 있어요. 커먼이라는 게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공통의 자치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번 여러 교수님들이 공통이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가 아니다. 그냥 커먼은 그대로 쓰는 게 좋다. 막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어 그대로 쓰는 거 워낙 영어 잘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한국말로 한번 바꿔보면은 훨씬 더 이 의미가 뭘까, 개념이 뭘까가 분명해질 수도 있고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바꿔보는 필요가 있는데 커뮤니티라는 말도 정말 많이 쓰이죠.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공동체란 말도 되고 동네란 말도 되고 또 어려운 말은 근린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어쨌든 좀 더 친숙한 말은 동네 자치, 주민 자치, 동네 자치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동네의 힘, 공동체의 힘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 제임스 제이콥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굉장히 도시답게 활력 있게 하는 데는 커뮤니티의 힘, 공동체의 힘, 동네의 힘이 필요하다. 자, 무분별한 개발 계획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진짜 주민들을 위한 개발인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동네의 힘이 필요하다. 사회적 문제와 생태에 정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각 동네가 연대해서 그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자, 활기차고 흥미로운 주거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모르겠죠.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러한 도시는 좋은 도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을 계획 요새 많이 하거든요. 주민자치회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을 계획을 수립을 해요. 우리 마을에 뭐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투표로 또 정하기도 하고 그걸 실천하는 그런 활동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라는 건데 뭐 상식적으로 이건 그냥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동 있잖아요. 동 무슨 동 지금 풍덕동, 외곡동 이렇게 되는데 전체 우리 전국으로 봤을 때는 3만 명 정도가 평균 인구라고 해요. 동 인구가. 근데 순천만 보면은 순천은 해룡면 신대 같은 경우는 3만 2천인데 왕조 일동은 4만이고 풍동은 7,239명이고 외곡동은 6,519명. 그러니까 도심 지역이 굉장히 쇠퇴가 돼서 인구수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동네마다 차이가 꽤 많은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3만 명 정도가 동네 단위이고 읍은 한 2만 명 정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자치 했을 때 동 수준, 읍 수준 일단 이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보다 작은 게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 보면은 지구 전체에 걸친 연속적인 네트워크 구조화가 중요하다. 지구의 일부 규모는 이 제인 제곱스가 생각하기에는 3만에서 10만 명 정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단위로 공동체도 만들고 도시계획도 한번 생각해보고 마을계획도 만들어서 우리 마을이 어떻게 좀 나갔으면 좋겠는지 꾸준히 갖고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 단위의 기능적 정체성을 강조해서 일체감과 친밀감을 높이도록 하자.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어떤 연계, 관련, 관심 이런 것이 있으면은 또 일체감과 친밀감을 가지면 훨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좋은 도시를 만들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 복제가 아닌 차이가 교차 이용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지구마다 개성 다양성이 있어서 서로 교차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붕어빵 이거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붕어빵 도시 재미없다. 붕어빵 동네 재미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분의 제인 제곱스가 뭐 중요한 얘기 여러 가지 했지만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다양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양성. 제인 제곱스가 뭘 강조했냐? 여러 가지 잊어버릴 수 있는데 다양성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도시를 도시답게 하려면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용도를 혼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원래 모더니즘의 도시계획은 용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하면은 여기는 주거지구, 여기는 상업지구, 여기는 공업지구, 여기는 뭐 밀합지구 이렇게 지구를 나눠서 입지를 시키는 게 도시계획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분리된 기능을 교통으로 이어준다라는 게 기본인데 이 제인 제곱스는 용도를 이렇게 분리하는 것보다는 용도를 혼합하는 게 더 도시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옛날에 과거에 도시가 너무 난개발돼서 용도를 분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유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분리된 도시가 활력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쇠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용도를 혼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유는 뭐냐면 이런 다양한 용도를 혼합해서 그 지역이 다양한 용도를 가진 건물도 있고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이 서로 이웃해서 입지에 있으면 교차 이용이 촉진이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만큼 더 안전해지고 더 활력도 넘친다. 그러니까 안전과 활력 다 확보하려면은 만약에 한 용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업무지구예요. 그래서 오피스밖에 못 들어와요. 어떻게 됐어요? 9시가 되면 사람들이 완전 몰리겠죠. 그런데 5시나 6시가 되면은 사람들이 싹 사라지겠죠. 또 주택지만 있어가지고 용도가 제한이 된다면 휴일이나 저녁 시간대만 사람이 북적일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기능을 섞는 것이 교차 이용과 안전에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다양성이 재밌는 거는 소규모 업체가 중요하다. 소규모 상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규모 업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규모, 소규모, 중규모 다양한 업종들이 입지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 규모도 다양해야 되고 업종도 다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블록은 짧게 설계하고 오래된 건물과 신건물이 혼재해야 된다. 자, 블록은 왜 짧게 설계해야 되느냐? 자, 여기도 마찬가지 그림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라는 도시 설계가 있고 자, B라는 도시 설계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이것도 선택을 해보십시오.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정하셨어요? A. 자, 차이점 뭐예요? A는 요 건물이 이렇게 삐뚤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설계가 돼 있어서 저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려면 선택지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둘러가거나 아니면 이분이 굉장히 뭐 걷기를 좋아한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이런 설계가 있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B라는 설계는 자, 여기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좀 선택지가 많아요. 다양한 선택지가 많아요.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제인 제이콥스는 B라는 선택지가 더 낫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선택권이 많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이유는 만약에 여기 이 건물에 1층에 상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요 A라는 도시 설계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 사이사이까지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기회가 많지 않은 데 반해서 이 B라는 블록이 짧은 설계는 구석구석까지 사람들이 다닐 가능성이 높다.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주고 더 많은 상가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블록은 짧게 설계하자. 그러니까 골목을 더 만들자는 거예요. 골목. 길이 더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오래된 건물과 새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야 된다. 아까 정면 재개발 방식은 뭐예요? 낡은 건물들이 쫙 많으면 그거 다 싹 쓸어버리고 새 건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새 건물 다 됐다,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인 제이콥스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동네 활력 다 망가진다. 망가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새 건물도 필요하지만 낡은 건물이 있어야 낡은 건물은 임대료가 싸겠죠. 그러니까 아까 업체 규모도 대중소가 있어야 되듯이 상점들도 굉장히 고급 상점도 있어야 되지만 싼 값에 젊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임대료가 싼 그런 가게들도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이 도시가 뭐 일부는 재개발되지만 항상 낡은 건물을 남겨둬야지만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낡은 건물과 새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야 된다. 블록은 짧게 설계해야 된다. 용도는 혼합하는 게 좋다. 건물의 용도도 혼합하고 지구의 용도도 혼합을 하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이분은 그랬어요. 도시는 뭐니 해도 북적북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밀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너무 과밀이 돼서 뭐 내가 터져나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 밀도가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복닥복닥 해야 된다. 지나치게 분산이 되면은 다양성과 활력이 훼손이 된다. 그렇다고 한 방에 막 열명씩 집어넣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뭐 건물을 조금 올려서라도 한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줄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밀도는 적정 규모 이상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제인 제이콥스가 생각하기에 도시를 도시답게 만들고
활력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어떻게 하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러한 도시 설계가 중요한데, 그래서 용도 복합, 그다음에 다양한 규모의 제조업 업체들, 상점들, 그다음에 낡은 건물과 새 건물, 글로벌 짧게 적당한 적절한 집중, 밀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도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인 제이콥스의 또 통찰력이 빛나는 또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간의 경계.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도시가 갑자기 단절되는 공간들이 나타나는데 그 경계, 장벽, 이거를 경계를 그냥 단절이 돼서 도시의 굉장히 이음 단절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으로 내버릴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지구와의 이음매로 활용해 보자. 이것도 도시를 살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어떤 것이 그것이 경계가 되어 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있죠. 여기에 고가도로. 자, 고가도로가 우리 동네를 가로준 거예요. 그럼 차들은 잘 다니겠지만 고가도로 이쪽과 저쪽은 분단이 될 것 같아요. 밑에 뭐 다리 기둥이 쭉 서 있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강이 있다거나 철도가 있다거나. 우리 순천에서는 경전선 핫 이슈였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아셨어요? 경전선이라는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목포로 가는 철도가 있는데 그게 순천의 시내를 가로질러요. 저 밑에 보면. 지금은 그렇게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별 문제가 있는데 경전선이 고속화 빨라지고 이렇게 정비가 되면은 상당히 그 빠른 속도의 철도가 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선을 순천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었죠. 첫 번째 대안, 지하로 묶고 싶다. 저도 묶고 싶어요. 지하로. 돈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 그것도 안 되면 우회를 시켜보겠다. 그렇죠? 우회를 어떻게 시킬까요? 저쪽으로 하여튼 빼사고. 그거는 지하보다는 돈이 좀 적게 들지만 하여튼 그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저도 뭐 헷갈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논의는 있었어요. 그대로 가는 건지. 지금 분위기는 정권 바뀌면서 그냥 그대로 가는 분위기 같은데 어쨌든 경전선을 어떻게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또 순천의 도시의 모습을 바꾸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일 수가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강 이런 것들이 도시와 도시의 어떤 연결성을, 도시 내 연결성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살리면 도시의 활력이나 어떤 도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게 제이콥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례들이 있으니까 볼까요? 실제로 이건 사례들이에요. 고가도로가 있는데 지역과 지역이 단절을 초래하는 공간이 되고 그 밑에 보면은 우범지대, 쓰레기라든지 방치물이 야적되어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다. 순천에서 그런 공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쓰레기 막 쌓여있고 폐기물 처리 업체 있는 것 같은데 이 고가도로 하부 공간을 그래서 재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도시의 공공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서관과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되는데 이 사진에 보니까 금천 고가 하부의 시설인데 스마트 도서관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고가도로 밑에 뭔가 건물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한남 고가 하부는 자연을 추상한 꽃잎 구조물 9개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더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좀 단절된 공간은 그냥 방치해버려서 오히려 좀 으슥하잖아요. 사실 그런 공간 차로도 가기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오히려 도시민의 휴식과 또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훨씬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도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공간을 볼 때 그냥 저기는 저런 곳이다 이렇게 그냥 포기하지 말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뭔가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탈슬럼화라고 되는데, 자, 이거는 뭐예요? 달동네, 우리 옛날엔 달동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그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주거 공간이 지금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갔죠. 산에 가서 뭐가 집을 짓고 사는 거를 달동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달동네,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슬럼화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공간들이 항상 있죠, 도시에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냐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데, 모더니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면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뭐 아파트를 올린다라는 식이에요. 도로를 크게 낸다라는 식인데, 제임스 제이콥스는 약간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합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영구적인 슬럼의 탈슬럼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주민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빠져나가는 게 문제예요. 주민들이 거기 계속 머물고 더 유입이 되면은 오히려 도시를 살릴 수 있는데, 이 슬럼은 새로운 주민들이 유입되지 못하고 활기가 없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슬럼은 대신에 이제 임대료가 낮다. 뭐 그건 당연하겠죠. 근데 과제는 안전한가하고 활기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성공적인 재개발 또는 탈슬럼화라는 것은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그 슬럼가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탈슬럼화의 가장 큰 방해는 무분별한 재개발과 철거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방식의 도시 재개발은 반대다. 자, 모더니즘 방식은 중산층을 다시 끌어오자. 자, 싹 밀고 괜찮은 건물 만들고 도로 잘 닦아놓으면 중산층이 들어와서 다시 그 지역에 활기를 띠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이콥스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슬럼을 이동시키는 거에 불과하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냐. 더 큰 문제는 이 슬럼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공동체성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빈곤으로 빠질 수도 있다. 슬럼 이동, 슬럼 밀폐, 슬럼 일소는 대안이 아니다. 자, 시민들의 자구적 노력과 행정의 지원으로 주거 환경과 경제 여건을 서서히 개선해가는 탈슬럼화가 훨씬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양성을 상실시키는 정면 철거 재개발 방식은 오히려 도시를 살리지 못한다라는 게 제이콥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슬럼을 이동시키는 것, 감추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명박 옛날 전 서울시장 때 뉴타운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슬럼가들을 일소를 하고 지금 뭐 은평 뉴타운, 뭐 기름 뉴타운도 되게 많은데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뭐 거리는 깨끗해졌다라고 평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살던 원 주민들이 다시 그 동네에 사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자, 슬럼가 사진도 있네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잘 사는 나라지만 디트로이트가 미국에서는 가장 좀 실패한 도시 중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니까 성공한 도시와 실패한 도시가 있죠. 디트로이트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쇠퇴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자, 디트로이트가 쇠퇴하게 된 원인은 디트로이트의 주력 산업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산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쟁력이 없잖아요. 이렇게 쇠퇴하면서 디트로이트 시도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사람들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파산이라는 그런 시장도 겪게 되고요. 지금은 뭐 재생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은 부에노스 아이레스니까 남미네요. 아르헨티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하네요. 보면 이거 어떻게 진짜 누가 일부러 그렇게 했나요? 딱 보면은 부천과 춘천이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런 도시는 좋은 도시일까요? 그럼 보시기에도 별로 좋은 도시가 아니죠. 도시 내에 격차가 너무 심하다. 분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슬럼을 탈슬럼화 시켜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있는 공동체를 소중히 하고 아끼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공동체를 살리면서 재개발을 해보자. 건물은 고치되 사람은 놔두라. 이게 그거네요. 이게 결론적이네요. 그러니까 건물은 고쳐야겠죠. 너무 낡았으니까. 낡고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고치지만 사람들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 공동체는 유지해보자. 수선과 고쳐쓰기라는 방식도 도시를 살리는 방법이다. 정면 철거 재개발만이 방식은 아니다. 뭐 그런 것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수선, 재개발, 고쳐쓰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한 사람들이 계속 빈곤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이 이루어지면 더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야 된다. 자, 미국 도시 재생 프로그램의 교훈. 이렇게 좀 정리하는데, 중앙정부 주도적이기보다는 주정부와 지자체 주도적인 경우가 신속하더라. 당연하겠죠. 연방보다는 주정부보다는 지자체. 이게 더 낫다는 거고. 도시 재개발이나 재생이 수많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도시 계획 방식이나 건축 방식은 시대적 한계가 있다. 아까 우리 에펠탑 사례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흉물이 지금 명품이 됐듯이 어떤 건축 방식이 베스트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우리 이제 한국의 아파트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이제 한국의 아파트 건축이잖아요. 대세가 주거에. 근데 이 아파트 건축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괜찮아요? 한국 아파트를 보고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너무 다양성이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국의 특징으로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건 어쩌면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적응한 답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 근데 흉물이다고 전면적으로 없애는 그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도시의 복잡성과 미래 비전, 주민들의 생활 방식,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재개발을 추진하자. 자, 제이콥스는 대규모 관료주의 도시계획에 반대하고, 근린 중심의 도시계획을 강조하고, 동네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도시계획과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전원 선호의 교외지향적 도시관이 아니다. 자, 미국도 나중에 나오지만 교외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부자들 다 어디로 가요?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외곽에 아까 말씀드렸죠. 2층 집을 짓고 잔디를 깔고 이제 그런 주택을 선호하는데 그렇게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도시 좋은 도시 아니다. 도심이 복잡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교외화라는 것은 도시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상적이고 비공식적 관계를 형성이 되는 근린의 활력을 강조한다.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활력 있는 도시가 되기 쉽다. 경제도 활성화되고 주거도 안정이 되고 범죄 예방도 가능하다. 이 제이콥스의 훌륭한 점은요, 항상 도시의 활력, 경제 성장, 그러니까 경제 성장인데 막 대규모 성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활력을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살기만 좋고 쾌적하다 이게 아니고 제이콥스는 활력 있는 도시, 이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 관심이 많아요.
도시는 다양성과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다양성, 새 것과 낡은 것, 용도, 혼합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제이콥스가 이렇게 주목한 요소들이 상당히 현대의 도시계획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뒤에 좀 더 이어집니다. 한국의 도시설계는 여전히 모더니즘의 대세다. 동네 골목길 대부분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등으로 차가 점령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놀이터는 공원보다는 길이 되어야 한다. 될까요?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이들이 노는 것을 교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길을 좀 살려보자. 안전하고 흥미롭고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면 좋겠다. 오래된 단독주택지가 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로 변모한다. 한국은 아파트 문화가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무조건 재개발하면 아파트로 재개발한다. 이건 좀 획일적이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아파트가 좀 변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이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아파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좀 진화된 아파트가 되고 싶어요. 자, 어떤 문제예요? 배타적 공간화가 되면 안 돼요.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배타적 공간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 못 지나가. 우리 단지 사람 아니면 못 다녀.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고 좀 열린 공간화 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이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소멸에 대해서도 아파트가 좀 답을 내요. 아파트 주민끼리 제가 있어요. 너무 진한 공동체는 아니고 약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을까? 사람끼리 약한 연대는 가능할까?를 고민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쭉 들어보세요. 아파트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벽이 생기고 상가도 생기는데, 아파트 를 연한 이 길이 산인 길인가 죽은 길인가? 그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담이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담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딴 사람 못 들어오고, 근데 그 걷기도 되게 쉽죠. 쭉 벽만 있어요. 뭘 걷고 싶어요? 상가도 좀 있어가지고 다양한 나한테 경험을 제공해주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요새는 뭐 다 쇼핑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길을 살리는 아파트인가 라는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파트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자, 신도시, 혁신도시, 단지 중심의 폐쇄적인 설계가 있고 건물 중심의 다른 설계다. 모든 활동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길을 살리는 건축이 아니고 건물을 살리려는 건축이더라. 길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좀 해보고 싶고, 거대 프로젝트에 큰 자본을 투자하는 개발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해요. 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합 개발 같은 게 필요하죠. 그래서 뭐 도쿄 같은 데 보면은 모리타워라든지 뭐 이렇게 복합 개발 엄청나게 자본을 들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광 가시면 볼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비교적 소규모 돈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활기찬 거리에 주목하자.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거리를 살려보자. 그러한 도시 만들기는 가능한가,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거닐게 만들자. 특색 있는 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용도도 복합돼 있어야 되고, 연결성도 있어야 되고, 공동체도 살아 있어야 되고, 이런 도시를 한번 만들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자, 그걸 모더니즘 도시에서 탈피라고 이제 우리 교재는 표현하고 있고, 인간적인 다정다감한 지속 가능한 도시, 건물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길이 사는 도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닮은 꼴의 한국 혁신 도시. 자, 지금 또 이재명 정부도 공공기관을 지방에 또 분산시키는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전국에 혁신 도시들이 많이 조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도 다녀본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문제의식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많은 혁신 도시들이 붕어빵 도시, 제 표현. 만약에 간판을 떼고 나주 혁신 도시에 여러분이 떨어졌다. 그리고 원주 혁신 도시, 어디요? 원주 혁신 도시? 아니면 진주 혁신 도시? 이런 데다 떨어졌다. 그거를 하기가 힘들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성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저 비판점이고, 두 번째는 정착을 못한다는 거죠. 이 도시가 그래서 10명 중에 4명은 주말 도구로 산다. 교육, 의료, 문화 등이 정지 여건이 불만이고 개성이 부족한 붕어빵 도시다. 이게 좀 아쉬운 것이고, 자 이제 우리 과제랑도 관련이 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자, 여기서는 홍대, 연남동, 가로수길, 경단길을 얘기하는데 요새 가로수길은 많이 좀 죽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타임스퀘어도 마찬가지고 걷고 싶은 거리에는 수학적인 비밀이 있대요. 그래서 그 수학적인 비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 홍대 앞이나 가로수길처럼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리에는 수학적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보행자를 사로잡는 비밀, 신방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평일인데도 인파로 가득한 홍대 앞 거리. 옷과 소품을 파는 상점부터 식당과 카페까지 걸어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구경할 거리도 많고 맛집으로 소문난 데도 많고 그래서 다 좋아요. 신사동 가로수길 역시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 수십만 명이 다녀갑니다. 도로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상점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불과 몇 걸음 걷기만 해도 새로운 가게나 카페가 등장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서울의 대표 거리 5곳을 대상으로 보행자를 끌어들이는 요소를 찾아봤더니 비밀은 이벤트 밀도에 있었습니다. 이벤트 밀도는 100m 거리 안에 있는 건물의 출입구 수를 의미합니다. 가로수길과 명동의 경우 22개로 가장 많았고 홍대와 강남대로 테헤란로 순서였습니다. 사람의 걷는 속도를 고려하면 이벤트 밀도가 가장 높은 가로수길과 명동에선 4.5초마다 새로운 점포가 등장하는 셈입니다. 가게 입구가 나오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게가 자주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매번 다른 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건물 출입구가 2개라면 2번 모두 가거나 각각 한 곳만 가고 또 둘 다 안 가는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출입구 수를 n이라고 하면 경우의 수는 2의 n제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100m 안에 있는 출입구 수가 22개인 가로수길과 명동에선 419만 가지가 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출입구가 9개인 테헤란로와 비교하면 8,192배나 되는 다채로운 경험. 자, 동영상 우리가 봤는데 가로수길, 명동 뭐 이런 것들은 길이 살아있는 그런 거리고 테헤란로는 건물이 살아있는 거리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게끔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100m 나왔죠. 100m 내에서 출입구 수를 가지고 n개라면은 2의 n승이다. 그러니까 출입구 수를 많이 만날수록 이벤트 밀도가 높다라고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리가 흥미가 더 다양성도 있고 흥미로운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진다. 다만 항상 학자들은 딴지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딴지를 간다면,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가격이고 논문도 쓰셨는데 질적인 요소 평가도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약 개발을 더 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가게들이 종류가 다양한가? 약간 그런 거 측정하면 측정은 어렵겠지만 그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또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그런 거리의 또 주인들과의 어떤 관계, 상인과 손님과의 관계가 그냥 이례적인 관계를 끝나느냐, 조금 밀착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질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사독이고, 어쨌든 이 이벤트 밀도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 생각을 하면은 어떤 거리가 좀 더 흥미로운 걷고 싶은 거리인가를 수학적으로 좀 계산해보고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게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여기 뭐 동영상 주소도 있고 좀 찾아보시면은 답 쓰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시고 다음 주는 읽어드렸듯이 자, 이 강의실이 아니라 5층이에요. 몇 회라고 생각했죠 제가? 530호? 530호? 네? 제가 공지사항에 해놨는데 저도 처음 가는 곳이라 530호. 네, 530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